제1부 금융의 연금술사, 국가를 굴복시킨 사악한 구세주. 1. 하이라이트. 영국 은행의 목을 비틀어라. 1조 원의 하룻밤. 여러분, 단 하룻밤 사이에 1조 원을 벌어들인 남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992년 9월 16일, 전 세계 금융 역사에 검은 수요일로 기록된 그날, 조지 소로스는 영국의 중앙은행을 상대로 거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파운드화 가치를 지키겠다며 금리를 15%까지 올리며 사력을 다할 때 소로스는 냉소적으로 비웃으며 100억 달러를 쏟아부어 파운드화를 팔아치웠습니다. 결국 대영 제국의 자존심은 무너졌고 소로스는 단 몇 시간 만에 10억 달러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국가 시스템의 허점을 찔러 거대한 부를 쇼핑한 이 사건은 그를 영국은행을 파산시킨 사나이라는 무시무시한 별명과 함께 전설의 반열에 올렸습니다. 당시 영국인들은 그를 국가 경제를 도둑질한 하이에나라고 비난했지만 투자자들에게 그는 시스템의 모순을 꿰뚫어본 금융의 신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이 냉철한 사냥꾼의 감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1944년 나치 점령하에 부다페스트. 14살 유대인 소년 조지는 살기 위해 정체를 숨겨야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신분을 위조하고 심지어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공무원의 수양아들 행세를 하며 자신의 동족이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살기 위해선 대중과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소년 조지는 도덕보다 앞선 생존의 논리를 죽음의 문턱에서 배웠습니다. 훗날 그가 한 나라의 경제를 무너뜨리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소년 시절에 자본주의보다 더 차가운 광기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적인 유년기는 그에게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다수의 믿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차가운 진리를 뼛속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금융의 연금술, 시장은 항상 틀린다는 사실을 이용하라. 소로스는 자신의 투자 철학을 금융의 연금술이라는 저서에 담았습니다. 그는 주식을 단순한 숫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편견을 보았죠. 그는 이를 재귀성 이론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현실을 만들고 그 현실이 다시 믿음을 강화하며 거품을 만듭니다. 소로스는 이 거품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모두가 환희에 차 있을 때 가장 먼저 칼을 뽑았습니다. 그는 차트를 분석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해부하는 철학자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에코프로나 엔비디아 같은 급등주 뒤에 숨겨진 인간의 포모 심리를 수치화하여 그 끝을 예측하는 초능력을 가졌던 셈입니다. 전쟁 후 런던으로 건너온 소로스는 런던 정치경제대학인 LSE에서 철학자 칼 포퍼를 만납니다. 인간의 인식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비판적 합리주의는 그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배고픈 유학생이었죠.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철도역 짐꾼과 식당 접시 닦기 일을 일했습니다. 철학은 배고프지만 그 철학이 나를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 것이다. 그는 접시를 닦으면서도 세상의 오류를 찾아내는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지하실에서 감자 껍질을 벗기며 칸트와 헤겔을 논하던 청년 소로스에게 가난은 단지 지성을 연마하기 위한 숫돌에 불과했습니다. 5. 퀀텀 펀드, 짐 로저스와의 황금기. 소로스는 또 다른 전설 짐 로저스와 퀀텀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로저스가 전 세계를 돌며 정보를 수집하는 눈이었다면 소로스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거대한 베팅을 결정하는 심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0년 동안 무려 3,365%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1억 원을 넣었다면 10년 뒤 34억 원이 되는 마법이었죠. 비록 나중엔 결별했지만 이들의 조합은 헤지펀드 역사상 가장 눈부신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로저스가 오토바이를 타고 전 세계 국경을 넘어다니며 가져온 생생한 현장 정보는 소로스의 철학적 필터를 거쳐 막대한 현금으로 치환되었습니다. 6. 내 등이 아프면 시장이 변한다는 신호다. 소로스에겐 슈퍼컴퓨터보다 정확한 지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등 통증입니다. 투자를 결정할 때 등의 통증이 느껴지면 그는 무언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즉시 포지션을 정리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해도 생존 본능이 각인된 신체는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 소로스만의 독특한 생체 데이터 투자법입니다. 7.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한국과의 악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소로스는 IMF 외환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태국 바트화를 압박해 동남아 경제를 도미노처럼 무너뜨린 기세가 한국까지 덮쳤기 때문입니다. 당시 마하디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그를 범죄자라고 비난했죠. 하지만 반전이 있었죠. 소로스는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교감해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해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병을 주고 약까지 준 셈이지만 그것이 소로스식 현실주의의 단면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국부를 유출한 원수이자 동시에 외채 위기 탈출을 도와준 구원투수라는 두 얼굴을 가진 기이한 인연입니다. 8.
35조 원의 기부, 돈은 쓰기 위해 버는 것이다. 소로스가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약 35조 원, 32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열린사회당에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부는 단순한 자선이 아닙니다. 독재국가에 민주주의 씨앗을 뿌리고 인권운동을 후원하며 국가 체제를 바꾸는 데 돈을 썼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혁명하는 남자, 이것이 그가 벌어들인 부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는 내 돈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본의 가장 효율적인 배분이라고 믿으며 백만장자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박애주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9. 리버럴의 선봉장,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배후조종자인가? 소로스는 전 세계 리버럴 진영의 거대한 자금줄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을 후원하고 보수 진영의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이 때문에 보수파들은 그를 세계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며 증오합니다. 하지만 그는 당당합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에 베팅할 뿐이다. 정치마저 투자처럼 접근하는 방식은 현대 정치의 지형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부자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천문학적 자본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정치 투자가의 전형입니다. 10. 나는 오류를 범하기 위해 투자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완벽을 꿈꾸지만 소로스는 자신의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가장 기뻐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나의 성공 비결이다. 자존심을 버리고 손절매하는 유연함, 그것이 90년 넘게 시장의 포식자로 남게 한 힘입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항상 틀릴 준비가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틀렸을 때 대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라고 조언하며 투자자의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자신의 굳어버린 자존심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11. 일본과의 악연, 엔화 저격수. 2022년 아베노믹스가 시작될 무렵 소로스는 엔화 가치 하락에 거액을 베팅해 단 몇 달 만에 1조 원을 벌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그는 국부를 유출해간 외세의 주범이었지만 소로스는 냉정했습니다. 나는 일본 경제의 모순을 읽었을 뿐이다. 그는 일본 정부의 무제한 양적 완화가 엔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고 일본의 국가부채 위기를 역이용해 다시 한번 연금술을 증명해 보았습니다. 일본 시장은 그에게 또 다른 거대한 사냥터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신이 되고 싶었다. 어린 시절 일기장에 적힌 이 문장은 그의 오만한 암양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는 금융시장의 징벌자 역할을 하며 국가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무력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류 터럭키인 인간일 뿐이고 그 오류를 수정하며 나아갈 뿐이다. 그는 신이 되고 싶어하는 열망을 동력으로 삼되 그 열망이 자신을 삼키지 않도록 철저히 이성적으로 통제했습니다. 권력을 향한 열망과 인간적 무지에 대한 인정이라는 묘한 줄타기가 그의 위대함을 만들었습니다. 13. 칼 포퍼의 제자,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그의 철학적 뿌리는 칼 포퍼의 열린 사회입니다. 폐쇄적인 독재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의 투자는 이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 조달 과정이었습니다. 소로스는 사회가 폐쇄되면 사고가 정지되고 사고가 정지되면 시장은 왜곡된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적 스승이 주장했던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전투적 행위였습니다. 14. 퀀텀 펀드의 이름에 담긴 의미. 양자역학의 양자에서 따온 이름처럼 그는 시장이 측정하는 순간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관찰자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물리학적 사고가 그의 재귀성 이론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경제학에 이식한 셈입니다. 소로스는 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하는 순간 시장의 본질은 이미 변해버렸다고 주장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관역을 맞추는 고도의 이적 유희를 즐겼습니다. 15.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가라. 그는 시장의 유동성이 폭발하는 곳을 기가 막히게 찾아냈습니다. 헝가리 소년의 생존 본능이 월스트리트의 사냥 본능으로 진화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한가한 변두리 시장에서 수익률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자본이 부딪히고 거품이 부풀어 오르는 전태정의 한복판에서만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알았죠. 고래들이 싸우는 바다에서 그 고래들의 움직임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자본주의의 정점에 선 포식자의 감각이었습니다. 16. 짐승의 감각, 리스크를 즐기는 태도. 대부분의 사람이 리스크를 피할 때 소로스는 리스크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투자는 수익도 없다는 그의 말은 안전한 길만 찾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는 공포를 느낄 때가 바로 베팅의 적기임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남들이 비명을 지르며 시장을 떠날 때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현금을 준비했습니다. 소로스에게 리스크란 회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보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관리하고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는 차가운 시각이었습니다. 17. 세 번의 결혼과 고독한 거인. 세계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했지만 가족관계에서의 수익률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세 번의 결혼과 이혼.
부의 거인도 외로움 앞에서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수조 원을 움직이며 세상을 주물렀지만 정작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서툴렀죠. 침대 위에서도 다음 날의 금리 인상을 고민하던 남자를 견딜 여자는 많지 않았을 겁니다. 웅장한 부의 성벽 안에서 그는 누구보다 고독한 밤을 보내야 했던 인간 소롯이었습니다. 18. 현대적 비유. 소로스가 본 요즘의 밈 주식. 그는 레딧의 개미들이 만드는 광기를 보며 재귀성의 전형이라고 비웃을 겁니다. 광기가 현실을 만들고 그 현실이 다시 광기를 부르는 현장. 소로스에겐 그저 돈 벌기 좋은 전태정일 뿐이었습니다. 게임스탑 사태나 도지코인 열풍을 보며 소로스는 아마 저들은 집단적인 망상에 빠져 있지만 그 망상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실제한다고 분석했을 겁니다.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광기의 에너지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했을 겁니다. 19. 나의 실수는 나의 자산이다. 그는 매년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전시하는 태도, 그것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장의 정직함입니다. 나는 똑똑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자존심 때문에 손실을 키우는 모든 투자자에게 던지는 돌직구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가장 강한 무기로 바꾼 역설의 지혜. 그는 실수를 통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안목을 얻었습니다. 20. 일부 결말. 90세의 사냥꾼은 멈추지 않는다. 이제 일부의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소로스가 어떻게 부를 쌓았고 그 부의 기저에 어떤 철학이 있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2부에서는 그의 사생활을 뒤흔든 52세 연하 여인과의 소송, 러시아와의 치명적인 전쟁과 중국 시진핑과의 정면 충돌까지 더 매운 이야기가 기다립니다. 35조 원을 기부한 성자의 모습 뒤에 숨겨진 황혼의 전쟁을 준비하는 소로스의 투쟁심. 잠시 후 2부에서 더 깊고 진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21. 조지 소로스의 투자 전략 명언 10선과 보충 설명입니다. 1. 시장은 항상 틀린다. 하지만 그 틀린 믿음이 현실을 만든다. 주식의 적정 가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낙관이 과해지면 가격은 가치를 넘어 폭등하고 그 폭등이 다시 사람들에게 이게 맞다는 확신을 줍니다. 소로스는 이 틀린 믿음의 주기를 포착해 수익을 냈습니다. 남들이 차트가 우상향이라며 환호할 때 그는 그 우상향이 인간의 편향이 만든 가짜 현실임을 알았기에 고점에서 공매도를 칠 수 있었습니다. 2. 당신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았을 때 얼마를 벌고 틀렸을 때 얼마를 잃느냐가 중요하다. 10번 중 8번을 맞춰도 한 번의 큰 손실로 파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로스는 승률보다 손익비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측이 빗나갔음을 직감하는 순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포지션을 정리해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예측이 맞았을 때는 영란은행의 목을 비틀 정도로 공격적인 베팅을 이어가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3. 투자란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신도 모르는 미래를 맞추려 애쓰는 것은 하수들의 영역입니다. 소로스는 시장이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예측은 틀릴 수 있지만 대응은 의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는 예언가가 아니다. 나는 다만 훌륭한 생존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실전 대응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4. 나는 결코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나는 규칙이 바뀔 때를 찾아낸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환율 고정제든 금리 정책이든 모순이 쌓이면 반드시 깨집니다. 소로스는 모두가 그 규칙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때 규칙의 균열을 찾아냈습니다. 1992년 영국 파운드화 공격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규칙을 파괴하는 쪽에서 돈을 버는 것이 소로스식 헤지펀드의 본질입니다. 5. 버블이 형성되는 것을 보았다면 그 버블에 올라타라. 그리고 터지기 직전에 내려라. 가치 투자자들은 버블을 피하라고 하지만 소로스는 다릅니다. 그는 거품이 낄 때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중의 광기가 시작되면 일단 그 파도에 올라타 수익을 즐기되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탈출 지점을 계산했습니다. 거품은 나쁜 것이 아니라 기회다. 다만 그 안에서 잠들지 마라는 조언입니다. 6. 경제사는 파산과 거짓말의 연속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자본주의 역사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은 사기와 파산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소로스는 국가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고 발표할 때 그는 실제 지표와 정부 발표 사이에 간극을 찾아냈습니다.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이 곧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순간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7. 확신이 있다면 상대의 목을 노려라. 어설픈 베팅은 재앙을 부른다. 소로스는 신중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잔인할 정도로 과감했습니다. 그는 기회가 왔을 때 어설프게 투자하는 것은 기회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영란은행 공격 당시 동료가 투자를 망설이자 그는 더 세게 밀어붙여 저들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승기를 잡았을 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승부사 기질입니다. 8. 나의 강점은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 알고 있다는 점이다. 메타인지의 정수입니다. 소로스는 자신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많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항상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환상인가? 라고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않았기에 오히려 시장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9. 시장은 도덕적이지 않다. 다만 효율적일 뿐이다. 시장에서 도덕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소로스는 자신의 투자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나는 시장의 결함을 이용할 뿐이며 시스템을 고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장은 약육강식의 원리로 돌아가는 기계일 뿐이며 그 기계의 회전 원리를 이해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냉철한 시각입니다. 10. 시장은 비논리적이다. 그래서 수익의 기회가 생긴다. 만약 시장이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논리적으로만 돌아간다면 투자자가 수익을 낼 공간은 사라집니다. 소로스는 인간의 감정적 쏠림과 군중 심리가 만드는 비논리적인 가격 형성을 사랑했습니다. 차가운 이성을 가진 관찰자로서 뜨거운 광기에 휩싸인 시장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소로스가 99%의 투자자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